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무려 1,600만 명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건데요. 9일 본투표에서도 이런 투표 열기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대선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욱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 특보, 이수희 국민의힘 여성본부 대변인 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 사전투표를 진행했는데 사전투표율이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대선이었죠. 2017년 대선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입니다. 10%포인트가량 높은 수치이고 또 2020년에 열렸던 총선보다도 높은 수치인데 아무래도 각 당에서 이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내놓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각 당의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근 11% 정도가 더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나온 모든 정당의 관계자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들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미크론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분산 투표를 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20만 명이 넘는 감염자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지난 선거와 달리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상당히 매우 크게 독려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과거와 달리 본투표가 아니라 사전투표에 많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아십니다만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초박빙의 구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지층들이 엄청나게 결집하는 상황인 거죠. 이 결집 상황 속에서 아마 결집 효과가 사전투표에도 반영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아마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서 네. 제가 볼 때는 한 측면에서는 단일화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투표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분노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분노의 투표들이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런 효과들 자체가 11%라고 하는 네, 근 11%라고 하는 효과를 지난 사전투표에 대선이나, 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예.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사전투표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 2배 정도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오겠다는 것이.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일정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아전이수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절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30% 이상 나오신 이후에 본투표에서 얼마만큼 자기들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해낼 수 있도록 겸손하고 간절하게 접근하느냐. 전 이것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직 본투표도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사전투표를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 대선 총선보다도 압도적으로 좀 많은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각 당에서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역시 이번 20대 대선은 바람이 많이 좌우하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죠. 조직은 네네.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결국 이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민심이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일찌감치 마음을 정했다는 거죠. 나는 어느 후보를 찍겠다고 하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들의 결집, 그걸 어렵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니냐, 유권자들이. 그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 때문에 본투표하고 시간 간격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알 수도 없고 하니까 지금 가서 찍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참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강경 지지층들에게는 사전 투표에 대한 반감이 제법 컸어요.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사전 투표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 반감이 컸는데 그걸 극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직접 부산에서 또 사전 투표를 하고 이준석 대표는 또 광주에서 사전 투표를 하고 그러면서 많은 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사전 투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독려를 하고 그것이 또 저는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거는 정권 교체의 그 바람이 워낙 센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사실 뭐 투표에 대한 그런 편견이나 그다음에 뭐 암묵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대선 날 날씨가 또 투표에 뭐 어떤 투표율을 좌우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대선인 3월 9일에 날씨가 굉장히 맑고 따뜻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또 투표율이나 혹은 각 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좀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더 중요한 부분들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박빙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지지층들 또는 아직까지 결정한 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진심으로 말씀을 드려서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지금까지 예를 들면 사전투표 관련해서 광주 지역, 호남 지역 같은 경우 뭐 사전투표율이 되게 높다라고 말씀을 네. 하십니다만 뭐 거기에 비해서 예를 들면 경북 같은 경우도 매우 높은 지지율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경북도 지난 사전투표율에 비하면 13.77%가 나온 상황이고요. 더 나온 거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이 투표율이 나왔었고, 소위 호남 지역 유권자 수만큼 대구 경북 유권자 수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상황 자체들은 너무 좀 호남이 사전투표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보수층들의 집결을 가져올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우상호 본부장 같은 경우는 3% 정도 이길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소위 사전투표가 많게 되면 진보 유권자층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진보 또 민주당 쪽에 친화적이다라고 네. 하는 판단들이 많았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몇 년 사이에는 상황이 많이 바뀐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 30대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바라는 측면들이 있죠. 20, 30대에서 많은 투표율이 나올 거라고 바라는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얘기해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단 하나 좋은 흐름은 뭐냐면 20, 30대 여성들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의 흐름으로 오고 있다라는 느낌들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2020년 총선까지만 하더라도 2030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주당에 친화적이었던 측면들이 되게 있었고요.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지지를 유보하는 측면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 지지를 유보하는 2030 여성들 같은 경우가 좀 서서히 좀 민주당 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에서 좀 고무적이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그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떠나서 이제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해서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예측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안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그리고 분들이 부동층이 넓을 거다라고 했지만 막상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온 여론조사 결과나 사전 투표율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집 효과가 훨씬 큰 것 같고 뭐 저는 계속 이제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이 더 탄력을 받고 있다고 그 분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이 본 투표율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보수적으로 표 계산을 하는 거죠. 뭐 이제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이 높은 사전 투표율은 우리에게 유리하다라고 각 당에서는 얘기들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상대방들이 결집을 한 거라고 하면은 어떻게든 본 투표에서 마지막 한 표까지도 투표장으로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내부적으로 나오는 그 안들은 다 계속 투표 동료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마음을 안정하신 분들은 어쩌면 투표 의지가 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또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양 당에 다 지지
분들에게 투표장을 가게 만드는 거. 그것이 지금 이제 그 가장 급선무고 또 그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남은 이틀 동안. 그러면 저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투표율이 높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부 예측에서는 80%가 훌 넘을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 부동층들보다는 이제 양쪽의 결집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권 교체, 정권 심판론 그 바람이 그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본투표까지 가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다 이번 사전 투표는 지지층이 결집한 그런 결과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지만 반대로 얘기를 봤을 때는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부동층들은 아직 투표를 하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이분들이 이제 본투표 날에 또 어떻게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지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면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고 투표장에 갔는데 문제는 이제 선관위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 격리자들은 따로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한 관리 또 엉망이었던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참 이게 2022년인가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들은 확진자분들의 이 사전투표 용지를 뭐 쓰레기 봉투라든지 아니면 종이 가방, 쇼핑백 같은 데다가 담아놓은 것을 저희가 화면 화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또 뭐 심지어 지금 우체국 소포함에 뭐 들어가 있거나 뭐 이런, 그리고 내가 직접 넣지 못한다, 직접 투표가 맞냐 뭐 이런들의 반발도 있었고 또 그 투표 용지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러니까 이미 투표가 된 용지가 받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글쎄요, 참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데 그냥 참정권을 보장한다라는 차원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최대한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또 투표를 간소하고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국가 또는 정부 또는 특히 중요하게는 선관위의 역할인데요. 제가 볼 땐 선관위가 뭐 지금 초유의 사태니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황이고 이분들을 특수하게 투표에 참여하게 해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거의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낙연 선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서영교 의원, 뭐 행정자치위원장 같은 경우가 직접 찾아가서 문제 제기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뭐 이번 사전투표 이틀 동안에 아니 하루 동안에 뭐 두 번째 날에 진행했습니다만 특히 본투표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분들이 투표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선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고 또 국민의힘 같은 경우 과거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전투표 안 하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랬을 때 나중에 본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소위 뭐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닌데 선거가 끝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을 때 상당히 사회적 갈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오늘 뭐 선관위가 10시에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거 제가 볼 때는 간단한 설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어떻게 하면 본인들의 투표가 투명하고 비밀을 보장하면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오늘 내일 투표 당일도 상당히 논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10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관위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여야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사전투표 관련해서 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좀 안정감을 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선관위에게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되 선관위 조치와 관련 플러스 소위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해서 유권자들이 특히 코로나19 감염된 분들이 투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의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요일 날 진행될 소위 코로나 감염자분들에 대한 투표가 좀 안정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관위와 정치권이 좀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엄중하게 설명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선거 후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 사전투표 토요일 오후에 5시 한 20분 정도 저는 지금 현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지역의 분이 열린 봉투에다가
내가 그 기표한 그 투표 용지를 넣으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이걸 넣느냐. 그러니까 그 이제 한 투표소에는 한 투표함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한 투표소에는 하나의 투표함만. 공직선거법에 이제 그렇죠. 선거구 하나당 한 투표하면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확진자분들이 환자예요. 무증상자들도 있지만 그렇죠. 오한에 뭐 이런 이제 그 감기 증세, 몸살 증세를 보이는 증상 분들, 있으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을 그날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맞아요. 정말 추웠어요. 추웠거든요. 그걸 또 일정 거리를 두고 노상에 다 세워놓은 상황에서 그냥 또 그 외부에다가 기표소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또 처음에 하나만 기표소를 하나를 해서 막 항의가 커지니까 하나를 더 늘린 곳도 있고 그냥 하나만 둔 곳도 있고 뭐 편의를 봐준다고 또 신분증 다 걷어가서 그 기표 용지를 뽑았다가 견디지 못해서 대구로 간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본투표 때 투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중앙선관위가 너무나 이거는 상상력이 빈곤했다. 이게 사전투표는 본투표는 투표소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나마 좀 분산이 될 수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소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가 적어요. 그런데 네네.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상상을 전혀 못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너무 안일하게 짰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이전에 벌써 이 확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투표 진행을 할 거냐고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문제 없다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시뮬레이션 했는데 문제 없다고. 그래서 저는 또 이런 그 굉장히 그 아주 기초적인 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이건 상당히 선관위가 편의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가 본투표에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면 안 되고 안 되죠. 또 선거 후에는 반드시 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관계 있는 분들에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투표 그 봉투를 줬는데 그 봉투 하나에 이재명 후보가 찍힌 용지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발견됐다. 네. 이런 거는 안 그래도 사전 투표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판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또 보수층의 그 여러 가지 그 갈등을 보수 내부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선관위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공정이잖아요. 맞아요. 선거 관리에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망스럽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본투표에서는 좀 이런 그 사전투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됐으면 바랍니다만은 네. 만일 또 이런 문제가 또 그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선관위에서 어떻게 긴급 조치들을 대응들을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긴급할 경우에는 플랜 B, 플랜 C도 마련해서 어쨌든 공정에는 훼손이 가지 않는 투표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게 선관위의 사과가 과연 진정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일었던 것 중 하나가 선관위가 사과를 2번을 했습니다. 오전 9시 한 30분경, 40분경에 사과를 한번 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 12시간 정도, 13시간 정도 지나서 오후 10시쯤에 또 한번 사과를 했는데 첫 번째 사과 때는 이제 뭐 인력이나 시설 제약 때문에 좀 미흡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은 아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중간에 오후에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 표명이 있었죠. 엄중하게 봐야 된다. 경위 설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오후 늦게 이제 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는데 아마 첫 번째 사과의 톤과 두 번째 사과의 톤이 좀 많이 달라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리고 선관위가 과연 이 사안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유권자분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따라서 예를 들면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근데 주로 이제 제가 관련 행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뭐 법률적 그 어떤 한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무슨 뭐 투표함 선거구별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여야가 합의만 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 전이라도 얘기해서 선관위가 국회에 얘기하면 아니 많은 분들 투표하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건데 국회가 아니면 여야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 각 정당별로 참관인이 왔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투표를 하는 유권자 입장으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관위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네. 핵심적으로 투표를 참여하는 분들이 최대한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그리고 왔을 때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간소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런 식의 또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발상들이 있으니까는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권자가 어떤 게 고민스러울까, 어떤 게 고통스러울까,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판단들, 고민들을 안 하고 플랜을 안 짜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엄중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뭐 얘기했건 상관없이 중요한 건 소위 지금 그 확진이 되신 분들이 적어도 당일날 마음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선관위가 어떤 조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제대로 된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제가 볼 땐 선관위는 무슨 뭐 개별적인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선관위 자체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점검들을 개혁이나. 할 필요가 있는 네. 거겠죠.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되게 많이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이런 사전투표에서의 어떤 논란들을 이제 보셨잖아요. 유권자분들이 보셔서 본투표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데에 대한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확진자분들이요. 네, 예. 이랬는데 내 투표가 과연 본투표 때는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비밀 투표권 또 직접 투표권을 보존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런데 저기 대안을 마련을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또 말씀드린데 투표소가 본투표 때는 많이 많아지죠, 늘어나기 더. 때문에 네. 그 확진이어도 증세가 좀 괜찮으시면 저는 본투표에는 다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 그 사전 투표 때 그렇게 그 칼바람에도 서 있던 분들의 그 투표 의식이라면 저는 본투표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의 말이 난동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난동. 네. 그러니까 열린 봉투에다가 내가 찍은 투표용지를 열린 봉투에다 넣으라고 하니까 거기에 그 확진자 그 유권자께서 나는 싫다. 투표함에 내가 직접 넣겠다.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를 난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말 잘못된 발언이죠. 네. 저거는. 그러니까 난동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그 심야에 항의 방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사무총장이 저렇게 난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게 왜 난동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그 참정권과 행사하겠다는 건데. 비밀 투표 권리를 갖기 위해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난동이라고 표현한 거는 마치 그 뭐 부정 투표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 음모론자들에 대한 어떤 그 아주 비판적인 시각, 그러네요. 선관위에서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전 투표에서 나온 문제들은 관리의 문제를 제기를 한 거고 네. 그 사전 투표에서 확진자들의 그 투표의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민주당도 지금 인정하고 대통령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앙선관위의 저런 시각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네, 선관위가 제대로 된 대책을 좀 내놓기를 바라면서 본투표는 정말 공정한 상황에서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당의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를 마쳤는데 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또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각각 투표를 했고 또 배우자들은 또 따로 김건희 씨는 서초동에서 사전 투표를 했고 김혜경 씨는 뭐 아직 투표를 안 하신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본투표를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지역에서의 어떤 지금 부산, 서울 그리고 배우자들도 따로 하는 이런 모습들은 좀 생경한 거 아닌가요? 예, 생경하죠. 뭐 대부분 다 같이 후보면 후보 함께하거나. 내외가 같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투표한 경우도 되게 많았었고요. 그것이 예. 뭐 거의 관행화되었던 측면들이 있는데 뭐 그 이유는 뭐 다 국민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건 김혜경 씨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들이 공개적인 석상에 나왔을 때 질문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질문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두 분 다
지금 조사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언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원래 강원도에서 사전투표를 하려고 하다가 네네. 저희 안철수 그다음에 윤석열 두 후보 단일화가 있으면서부터 네. 이제 서울 사전투표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 서울, 그다음에 서울 인근 수도권 지역의 네. 중도 성향 유권자 분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도 표심을. 소위 부동층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측면들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030 여성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두 층이 아마도 가장 많이 남아있는 부동층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 화력을 서울, 그다음에 서울 인근에 네. 있는 수도권 지역 또 특히 2030 여성분들에게 좀 간절하게 호소하는 투표운동을 전개한다는 측면에서 서울에서 투표를 한 거고 또 광화문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문재인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 중에 하나인 탄핵, 촛불 네. 광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의미 플러스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저희 정치 교체라고 하는 측면들 이제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시대로 가보자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김동연 후보랑 이미 약속한 내용들이 네. 분명히 있죠.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서 저희 권력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같은 선거구제 하에서는 저희 두 양대 정당의 기득권만 더 강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당제의 도입을 통해서 네. 국민들의 민의가 전면적으로 좀 투영될 수 있는 어떤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바꾸자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네. 그다음에 촛불광장,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로 이어지는 소위 정치 교체, 새로운 정치의 흐름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 속에서 서울에서 사전투표를 진행을 했고요. 네. 아마 이 부분들은 뭐 선거 캠페인으로도 유의미하겠습니다만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 의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대선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 교체의 흐름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계속 가지고 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왜 부산을 택했을까요? 안철수 후보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수에서도 PK는 조금 그 성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TK하고 PK 중에서는 그런 그 면에서 위아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의 네. PK의 사전 투표라든가 투표 네. 동료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검사 시절 20년 전 검사 시절에 그 남구청 쪽에서 근무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산하고의 또 인연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첫 사전 투표 날에 부산에서 일정을 다 소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TK와 PK의 정통 그 보수 쪽 텃밭을 한번 훑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준석 그 대표의 경우에는 전남대에서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보는 이제 그 영남 쪽에서 부산에서, 네, 영남에서 하고, 저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는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호남에서. 상당히 메시지가 있다고 보이고 또 윤석열 후보가 잘 하시는 말씀 중에 전남에 필요한 정책, 전남이 잘 살게 되는 정책은 호남이 영남에도 필요한 거고, 영남에게 필요한 건 또 호남에게도 필요한 거고, 그런 이제 지역 융합적인, 지역 통합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후보와 당 대표가 나눠서 그런 메시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부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대표와 아주 극적인 사전투표 전날에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에서의 첫 일정이 시작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유세에서 그런 말을 하죠. 이거는 안철수 정치의 철수가 아니라 진격이다. 새로운 정치, 통합 정치의 진격이다라고 이 단일화의 또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마 부산이 상당히 적절한 사전투표 지역이었다고 보이고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좀 그 흥미롭게 봤던 거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부인 김혜경 씨는 지금 본투표를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본투표 투표율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국힘은 사전투표에 대한 그 불신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는데 이제 전력을 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또 본투표에도 그런 그 의미를 갖고 또 하나는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지금 나올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법인카드와 관련한 거는 그러면은 이제 김혜경 씨의 등장이 새로운 또 법인카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이 끝난 다음인 본투표 날에 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사실 말씀을 이수희 단장님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전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단일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도 이런 단일화에 대한 경계하는 듯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해석들이 이제 2002년 때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정몽준 후보 그리고 노무현 후보였죠.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했다가 파기로 또 이뤄지면서 나중에 지지율이 좀 낮았던 노무현 후보 쪽으로 당선이 됐던 당시 사례를 강조하면서 뭐 일종의 지지층을 좀 결집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인지 를 두고도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 사례는 뭐 지금의 단일화 사례랑은 좀 유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날 뭐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 본인 자체가 바로 전날 정몽준 후보가 사퇴를 한 상황이어서 네네. 그래서 지금과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자체가 네. 어떤 명분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진정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야합이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이유는 뭐냐면 다 그런 거죠.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난 다음이죠. 일차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예를 들면 지키지는 않은 거죠. 네. 두 번째는 3차 TV 토론인데요. 이건 마지막 TV 토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난데 그 3차 TV 토론이 끝나고 난 그 다음날 새벽에 네.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그럼 유권자들에게 완주하겠다고 TV 토론에 나와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TV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6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합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명분이 있는 거지?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계속 안철수 후보가 얘기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를 뽑게 되면 1년 후에 손가락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네. 또 무슨 얘기 했었습니까? 유세차에서 돌아가신 분 계시죠?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완주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몇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소위 본인이 양당 기득권 체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단일화하면서 하신 얘기가 뭡니까? 합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다당제를 주장하시면서 내용적으로는 합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국민에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순적이었던 말씀이시는 네. 거죠? 또 하나는 정부를 같이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5가지 정부를 말씀하셨는데 추상적으로. 네. 근데 TV 토론에서 어땠습니까? 윤석열 후보의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단일화라고 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명분이 있는가, 적어도 국민들이 이 단일화 과정들을 투명하게 받는가, 그런 측면에서 이 단일화는 어떤 형태로든지 명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거래가 훨씬 더 많은 성격의 단일화가 아닌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단일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것은 소위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 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두 정당 간의 이익들의 분점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일화된 후보에게 투표하시게 된다면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기보다는 소위 자신들의 권력 나누기 정치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비판적인 문제 제기를 유권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뭐 지금 이제 그 자막 중에 네. 윤안 단일화가 돌풍이냐 역풍이냐 네네. 그러면 저는 돌풍도 없고 역풍도 없다라는 것 같아요. 단일화는. 둘 다 아니다. 네, 돌풍도 없고 역풍도 없다. 다만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다수 유권자들에게는 불안 요소가 사라진 거죠. 두 후보가 야권의 이제 그 사위 안에 들어 있는 후보가 두 후보로 나눠지면서 혹시라도 박빙승부일 때 거기에서 당락이 나눠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불안감, 그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 성과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최진석 그 교수 페북에다 올렸죠. 네. 어떤 명분보다 중요한 것이 정권 교체 실리였다라고 하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그 정권 심판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그 요구를 어길 수가 없었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가 없었다. 저는 그 한마디로 윤안 단일화는 명분이다 실리다 뭘 떠나서 그거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회창 말씀하신 대로 2002년 이해창 후보하고 노무현 후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해창 후보가 그때 거의 뭐 이긴다라는 그 분위기가 펴져 있어서 그냥 그 투표장을 안 나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회창 후보가 그때 네. 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기 지지율 때문에 자체가? 예. 네.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좀 느슨해진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투표장을 안 나가는 상황이 내가 안 찍어도 될 텐데 뭐라고 하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상대는 외려 또 결집을 하고 그러면서 결과가 뒤집어졌는데 이번에 이 단일화가 가장 제 위험 요소는 그런 점이라는 거죠. 아유 단일화돼서 이제 뭐 빅2가 붙으면 네. 되는 거 아니야 윤석열 후보가 뭐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무릅쓰고 내가 어떤 그 사적인 일이 있지만 무릅쓰고 투표장을 가는 그 간절한 마음이 좀 덜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지금은 경계해야 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경계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네네. 느슨한 느낌이 생긴 것 같아서 긴장을 좀 건조하고 되겠다라는 있습니다. 말씀이시군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단일화 과정에서의 어떤 과정들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케미가 나올 것이냐,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것이냐, 특히 안철수 전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 간의 어떤 그런 냉랭한 분위기들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몇 번 있어서 그리고 또 말로도 이제 비판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롱이라는 이제 해석들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과연 만났을 때 이게 정말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도 이제 위험 요소가 사라졌다 심리적으로 그런 그 안도감을 주는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전 후보의 경우에는 합당 과정에서 뭐 상당한 진통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후보의 의지와 당선 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을 때 네. 당선자의 의지와 그리고 이 합당의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흡수 합당이냐, 1대1 합당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넘어야 될 산들이 있지만. 지금 이 과정들을 봤을 때 저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서로가 봉합해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성숙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이 대통령직 인수위라든가 이후에 뭐 지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절차의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대표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책임 있는 판단과 결정들을 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합니다. 김조국 특보님께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진보 성향의 유튜버죠. 네. 김용민 씨가 윤석열 후보의 부인 아내인 이제 김건희 씨를 둘러싼 뭐 일종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뭐 침묵하겠다, 무건하겠다라고 해놓고선 또 다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에서도 좀 경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당연히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SNS에서 자신의 글이 나오고 그것이 반응이 나와야지만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분들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바로 민주당은 저런 식의 어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예를 들면 저것이 팩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팩트도 없이 제기를 했을 때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만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 유권자들의 갈등만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그리고 어떤 민생의 변화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포지티브하게 이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어떤 김용민 씨의 어떤 글 하나하나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 자체를 갖다가 왜곡시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그분과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네거티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네거티브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제기한다. 뭐 바로 어저께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면 두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의혹이 있다에 네. 관련해서 녹음되어 있는 내용들을 녹취해서 제기한다고 얘기한다면
전 그건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네거티브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전 그런 식의 어떤 근거 문제 없는 제기는 기반. 가능합니다만 김용민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뜬금없어요. 그냥 본인이 그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런 식의 방식들을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SNS상에다가 저런 거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것은 정확히 선을 좀 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전투표를 진행해봤더니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불거진 선관위의 제대로 되지 못한 관리가 과연 투표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또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좀 깔끔하고 공정에 기반한 그런 결정과 대책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종욱 특보 이수희 단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